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1992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에 한 남성이 휘발유통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곳은 한 종교단체의 예배당이었는데 일명 왕국회관으로 불리던 곳이었죠. 이 남자가 다짜고짜 입구로 가더니 소리쳐요. 내 안에 내놓으라고! 이 소리에 신도들이 놀라서 나왔고 그를 에워쌌는데요. 이 남자가 미친 듯 막 유리창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엔 신도들이 왜 그러세요 하고 그를 말리다가 잠시 후에 좀 잠잠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저러다 말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신도들은 남성이 가져온 휘발유통을 보지 못한 거겠죠. 잠시 후 남성은 예배당 입구부터 앞쪽 계단까지 마구 휘발유를 뿌렸고 급기야 라이터를 붙이고 맙니다. 순식간에 새빨간 화염에 휩싸였어요. 그 예배당에 있던 목재 의자 그리고 카펫에 다 불이 붙으면서 불길도 샤샤샥 빠르지만 무엇보다도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에 있던 신도들은 갑작스럽게 불이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출입구와 창문으로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이 남성이 출입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국회관 건물의 공식적인 출입문은 단 한 개만 존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신도들이 다 출입문으로 달려갔겠죠. 그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니까 막 뒤엉켜 넘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탈출은 더뎌졌고 그중 일부는 뜨거운 화염을 피해 7m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화재가 난 왕국회관은 1989년도에 지어진 70여 평짜리 2층 상가 건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곳이고 실제 희생자들도 전부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란 단체는 다른 기독교 종파와는 달리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예배 장소를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고요. 그 뜻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 날이 하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던 70여 명의 청소년 신도들을 포함해서 어린이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10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화재 신고를 받고 이후 소방차 7대와 경찰까지 약 90여 명이 빠르게 출동했습니다. 불은 간신히 4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 피해 규모는 상당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지 20분 뒤 이 현장에서 한 400m 떨어진 파출소에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했죠. 내가 방금 왕국회관에 불 지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는 자수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원언식, 35살의 나이로 대한지적공사, 현재 명칭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원주시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하니 이걸 쉽게 믿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원을 조회해봤죠. 그랬더니 전과도 없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누가 봐도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분명 방화범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잔혹한 사람들을 아예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지른 살인범이었어요. 이날 원원식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수는 무려 15명. 살아남은 이들 중에서도 36명은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생존자, 피해자 지금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교리에 따라 수혈받는 걸 거부한 겁니다. 이 화상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 과정에서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들 중에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혈을 끝내 거부했고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선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종교적인 신념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원원식은 왜 이런 집단 살상을 계획한 걸까요? 그건 바로 아내 신성숙 씨 때문이었죠.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남편은 여기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10월 4일 오전이었는데 이날도 아내 신 씨는 예배를 가야 한다면서 나갈 채비를 하던 중이죠.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오늘만큼은 절대 그 왕국회관에 나가지 말라면서 만류하는데 아내가 이 말을 무시한 채 집을 나섰고 여기에 남편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한테는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난 예배에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이게 그 남편의 분노의 불씨를 키운 한마디였겠죠. 사실 원원식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 종교에 빠진 이후부터 답답한 마음에 술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날도 아내 신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소주 2병을 연거푸 마셨죠. 그리고서는 이놈의 종교 때문에 아내도 저렇게 되고 우리 집안 꼴도 다 이런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는 곧장 창고로 갔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을 꺼내서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주유소까지 걸어갑니다. 도착하자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해서 통에 채워 넣었고 그 길로 아내가 평소 다니던 왕국회관으로 향하게 되죠. 오후 2시 30분 원씨가 예배실 앞에 도착했어요. 아내 내놓으라고 막 소리쳤죠. 근데 신도들이 이때 아내분 여기 안 계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원씨는 그걸 믿지 않았고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나 여기 전부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지만 이게 또 말릴 틈도 없이 휘발유가 뿌려졌고 몇 초 안에 왕국회관은 대참사를 겪게 된 겁니다. 게다가요, 당시 이 예배당의 바닥에 인화성 물질인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또 의자는 다 목재였기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그냥 빠르게 번진 거예요. 카펫이 타들어갔죠?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연단 쪽에 있던 신도들은 대피도 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범인 원씨가 보인 악마 같은 모습이 정말 경악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동안 출입문을 막고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 신도들이 탈출을 했고 원씨는 그들한테 붙잡혀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여기서도 막 구타를 당하는 와중에 나는 내가 스스로 자수할 거야 이러면서 이후에 바로 탑출소로 달려갔죠. 그런데요, 정작 아내 신씨는 그날 예배당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옛날 사건이라 이제 기록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원씨가 행패를 부리는 동안 몰래 회관 쪽문으로 빠져나가서 화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애초에 아예 왕국회관에 가지 않았다는 기사도 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내 신씨는 사건 다음 날인 5일 아침 원주 경찰서에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남동생 데리고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죠. 범인 원원식은 구속이 되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만 죽이면 됐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돼서 속상하다. 1957년생인 원원식. 그는 강원도에 있는 가난한 농가에서 일남 4녀 중 8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지금 8대 독자예요. 더구나 일찍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가세는 더욱 기울었죠. 그는 오로지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굳은 의지로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20살이 됐어요. 원원식은 대한지적공사의 계약직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엔 계약직이었지만 얼마 후에 정규직으로 승격이 되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그 당시로서도 꽤 드문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2년 2살 연하인 신석숙 씨와 결혼을 했고 2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원주시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오면서 당시 4천만 원 정도의 25평 아파트를 구매하고 또 여기서 가족들과 정착을 하게 돼요.
모든 게 그렇게 완벽할 줄 알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원주에 온 지 3년 만인 1991년,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 이 단체에 빠지게 되면서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아내의 종교 활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너무도 종교에 매진을 했고 그럼으로써 가족을 돌보는 것을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 씨가 여기에 괴로워하면서 아마 술로 고통을 달래기 시작했죠. 평소에도 친구와 동료들에게 신세 한탄을 아내가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집안 꼴이 이렇다라고 한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원 씨는요, 굉장히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이 자식들을 홀로 키워왔는데 그러다 보니 애정이 좀 남달랐겠죠. 어머니는 일찍이 중풍을 앓으셔서 하반신이 불편해서 좀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아내가 이 종교에 빠진 후부터 시어머니를 집에 홀로 두고 이 행사 저 행사 간다면서 자주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주죠. 그게 이제 남편으로서는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더구나 여기서 원씨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남편이 출근을 해 있는 동안 이 집에 있는 건 신씨와 시어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또 그게 그럴수록 신씨는 종교 활동에 더 집착하고 빠져들었고요. 노모가 결국에 이걸 견디지 못해서 91년 9월경 딸네 집으로 거취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원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그 화재라는 것으로 거의 모든 걸 폭발해서 내뿜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술에 취해서 휘발유통 들고 화재를 저질렀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건 전말이 알려지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론은 사실 살인 방화의 주범이긴 하지만 원원식의 사정이 너무 딱하지 않냐 라면서 여론이 좀 그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 원주 시민 10,000명 정도가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게 90년대 초반에 가부장적인 시대상과 맞물려서 애초에 너무 범죄와는 무관한 남자가 종교에 빠진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많은 동정심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원씨뿐만 아니라 당시에 원주 시민들조차 그 왕국회관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국내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가 약 10만 명일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고 또 사입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오히려 원씨, 이 가해자인 원씨가 이 종교로 인한 피해자인 거고 사입이 종교를 처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짓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여론의 반응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게다가요, 또 시기적으로 1992년에는 막 대규모 휴거 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휴거라는 건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목사가 주장한 종말론인데, 사실 토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하죠. 그로 인해서 막 휴거다 해서 기독교는 물론이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막 불안감과 파장을 안겨주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1992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원원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법과 사회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가해자이자 특정 종교 최대 피해자다. 되게 양면적인 평가죠. 하지만 이 사건에는 사실 종교에 가려진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부간의 갈등인데 신씨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 종교에 빠졌다고 주장을 해요. 괴로워하던 신씨에게 마침 친정엄마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봐라 라고 권유를 했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증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아내에 따르면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왕국회관에 방문했습니다. 특히나 목요일에는 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는데 원 씨는 어쨌든 아내가 우리 엄마를 잘 돌보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서 크게 분노했죠. 근데 또 아내는 무작정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 거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결국 딸들 집으로 옮겨가자 원 씨는 참지 못하고 이 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는 15명을 화재로 살해한 대량 살상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원식은 1심에서 3심까지 최종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국내 가장 오래된 사형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됐으니까 2024년인 현재 그는 31년째 복역하고 있는 장기 미결수입니다. 현재 광주교독소에 복역 중이래요. 참고로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오랜 세월 교도소에 살고 있는 원원식은 그곳에서 열렬한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 원 씨에 대한 사형 집행 시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내 형법 제66조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형의 경우에 그 시효 기간이 3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기간 동안 사형수로 복역을 해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원 씨는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서 30년 기간 동안 자신이 사형수로 살면서 하루하루 체념을 배워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혹하게 불타 죽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명거리는 될 수 없겠죠. 지금까지 금연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3월 9일 전북 부안군 한 모텔로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이미 모텔에서 현장을 본 주인이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죠. 경찰은 문제의 501호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에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7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침대에 반듯하게 누운 채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모텔 욕실에서는 또 다른 10살 여자아이가 욕조 안에서 익사한 채 발견됩니다. 두 아이들은 친자매였죠. 그럼 이 상황 속에 부모는 어디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숙박업소에서 아이들이 주검으로 발견된 걸까요? 그 답은 모텔 CCTV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인 여성 한 명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즉각 해당 여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한 횟집 여자 화장실에서 그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검거됐을 당시 그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흐느껴 울고 있었는데 자신이 두 아이를 죽였다고 순순히 실토했죠. 그녀가 자매들을 납치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끔찍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여성은 바로 이들의 친모입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0년 3월 33살의 주부 권 씨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같은 30대 주부인 38살 양 씨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권 씨가 봤을 때 양 씨는 자신이 꿈꿔오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대학교 전산실에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양 씨에 따르면 IQ 148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멘사의 회원이라고 했죠. 일을 병행하면서 육아까지 척척 해내며 정말 그야말로 슈퍼우먼처럼 보였습니다. 권 씨는 양 씨가 부러웠고 동시에 동경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권 씨를 가장 괴롭히고 있던 큰 고민은 바로 넉넉지 못한 형편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150만 원 정도였는데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빠듯했죠. 그렇다 보니 부부관계 역시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권 씨는 이런 상황을
친하게 지내던 양 씨에게 어느 날 털어놓게 되는데 이때 양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단체에 가입을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종교의 이름은 기계교. 기계교 교리에 따르면 사람의 인생은 다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설명합니다. 고도로 정밀화된 어떤 시스템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지시를 내릴 텐데 그 지시를 잘만 따르면 인생이 술술 풀린다는 교리였죠. 양 씨는 자신이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모두 기계교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 너도 나처럼 잘 살게 될 거야. 기계교에 가입하면 취업도 보장될 거고 부부관계도 좋아진다? 아니 이게 객관적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상한 종교인데요. 하지만 당시의 권 씨는 전적으로 양 씨를 의지하고 있었고 마침내 기계교에 가입을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양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모든 삶을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서만 그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지시는 양 씨의 휴대폰을 통해서 권 씨에게 전달됩니다. 좀 이상한데요. 이때 양 씨가 말하길 내 번호로 지시가 내려졌다 한들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이건 우리 기계교의 시스템이 보내는 거다. 라면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다리던 게 있었죠. 바로 가입비. 양 씨는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굉장한 거금인데요. 워낙 절박했던 권 씨는 무리를 해서 겨우 이 돈을 마련했고 양 씨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얼마 후엔 자신의 인생도 양 씨처럼 잘 풀릴 거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권 씨에게는 문자로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집안 빨래를 해라, 설거지를 해라, 일상 속에 늘 그녀가 해왔던 일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시의 내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청소를 한동안 하지 말아라. 특정한 옷만 입어라. 속옷을 차용하지 말아라. 요일별로 정해진 색의 팬티를 입어라 등등.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었고 권 씨조차 이게 인생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거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럴 때마다 양 씨는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다 잘 될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너도 나처럼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양 씨의 응원을 받고 나면 권 씨는 다시 의심을 없앴고 시스템 지시를 착실히 이행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반드시 이 지시들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걸 어길 경우 일정 금액의 현금 혹은 시스템이 지정해주는 어떤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을 헌납해야 한다는 벌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벌칙이란 게 결국 경제적인 부담을 의미합니다. 벌금과 물품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권 씨의 부담은 커져갔어요. 그러니까 권 씨는 이 지시를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쯤에서 이 지시의 실행 대상이 권 씨가 아닌 그녀의 자녀들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밥을 25분 안에 다 먹게 해라.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씻기지 말아라.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라. 반드시 아이들이 잠을 앉아서 자게 해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건 엄연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럼 권 씨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녀는 기계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것들만 잘 지키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면 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지시가 좀 선을 넘게 되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노숙을 해라. 아이들한테 뜨겁고 매운 걸 먹이고는 먹지 못하면 300대를 때려라. 밥을 주지 말고 수돗물만 먹여라. 아니 이건 아무리 사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한데요. 그런데 권 씨는 이걸 했습니다. 한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20일 정도 노숙을 했고요. 아이들이 아무리 배고파 한들 수돗물밖에 주지 않았죠. 이후 아이들의 몸은 점점 눈에 띄게 망가져갔습니다. 당시 7살이던 작은 딸은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와서 아이의 발육 상태가 상당히 걱정된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요, 아니 이런 상황을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권 씨의 두 아이들은 엄마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시스템의 지시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넌 이걸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된다라고 세뇌시켰고, 이걸 어길 시에는 아이들에게 손찌검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권 씨가 이 기계교육의 참혹한 굴레에 빠진 지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지시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는 이 기이한 요구에 권 씨는 상당한 돈을 계속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게 모이더니 어느새 6천만 원의 사채비까지 지게 되죠. 아니 인생이 잘 풀릴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건데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러던 2012년 3월 엄마 권 씨는 돌연 두 아이들을 데리고 전라북도 부안군의 격포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삼겹살도 사주고 쇼핑도 하고 바다도 보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갔죠.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세 모녀는 마지막으로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권 씨는 엄마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두 아이들을 살해한 겁니다. 이것도 모든 게 기계교 그 양 씨의 지시였던 걸까요? 원래 엄마의 계획은 아이들을 죽인 후에 본인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권 씨는 죽음이 두려워졌고 결국 현장에 아이들만 남겨둔 채 혼자 도주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죠. 추후 권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 모든 상황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가 삶을 비관해서 아이들 살인을 저질렀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가 직접 밝힌 범행 동기는 더 충격이었죠. 기계교에서 딸들과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걸 시켰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경찰은 일단 기계교는 모르겠고 이 가족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그 양 씨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그녀도 체포되었어요.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이 실제 검거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계교, 이 종교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껏 양 씨가 권 씨를 이용하기 위해서 허구로 만들어낸 가짜 종교였던 겁니다. 시스템이 내려준다던 그 지시, 양 씨가 모두 마음대로 지어낸 겁니다. 권 씨가 그토록 동경했던 커리어 우먼의 양 씨,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양 씨는 도대체 왜 가상의 종교까지 만들어서 1년 반이나 넘는 시간 동안 권 씨를 조종하고 괴롭혔던 걸까요? 왜요? 양 씨 자백을 들어보면 또 한 번 뒷목을 잡습니다. 첫 시작은 단순한 질투심이었다고 해요. 양 씨의 아들과 권 씨의 딸이 같은 반이었는데 권 씨 딸이 양 씨 아들에 비해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여기에 자격지심을 느끼던 양 씨는 어느 날 권 씨 딸이 자기 아들을 무시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권 씨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기계교를 들먹거리면서 그녀를 유인했고 그렇게 한 엄마를 완전히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계교 가입비라면서 냈던 1,000만 원, 그리고 이 지시를 어길 때마다 내야 했던 벌금, 그 모두 양 씨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극엔 양 씨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양 씨는 자신의 내연남까지 이 사건에 가담시키면서 범죄 자체가 더 대범해졌고 더 큰 액수를 갈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시 난이도가 올라갔던 거예요. 무조건 지시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로서 하긴 힘든 행동들을 강요했던 상황.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양 씨가 권 씨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무려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종교를 빌려서 누군가를 이 정도로 세뇌시키고 조종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을 믿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권 씨가 도대체 무엇에 흘려서 그렇게 양 씨가 하라는 대로, 아니, 양 씨가 그녀의 신이 돼버렸는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후 자식을 살해한 권 씨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1심에서 8년을 받게 되지만 항소 후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한 진범 양 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명 기계교 사건. 내막 자체가 너무도 기괴해서 한마디로 이 사건을 정의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했냐를 판단하기도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사기를 당한 엄마가 처지를 비관해서 아이들을 살해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을 세뇌로 조종한 끔찍한 악마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을 엿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건이 보도된 후에 언론에서 예기치 못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취재를 좀 부실하게 했던 탓인데요. 그가 전혀 관련이 없는 한 게임의 세계관을 그대로 복사해서 기사를 작성했던 겁니다. 하필이면 이 게임에 양 씨가 만들어낸 그 가짜 기계교라는 이름이 세계관 설정으로 존재했던 건데요. 그래서 기자가 이 설정을 인용해서 이것이 기계교 사건의 원인이 된 종교의 실체다 라면서 마치 기계교가 진짜로 존재하는 사이비 종교인 것처럼 보도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 다른 언론사들마저 검증을 건너뛰고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계속 찍어내면서 기계교가 사실상 대한민국에 실존하는 사이비 종교로 알려지게 되는 아주 한심한 해프닝도 벌어졌죠. 뒤늦게 해당 게임 유저들이 이걸 지적하게 되면서 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칫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세상에 잘못 알려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엉터리 기사는 여론마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기계교 살인 사건이 단순한 사이비 종교 사건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죠. 이 사건은 한 인간을 조종해서 이득을 취하고 또 죄 없는 어린 자식들까지 살해하게 만든 잔혹한 비극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